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성수입니다. 기초반이죠? 네. 귀농하신 지 전부 다 5년 이내 되셨나요? 네. 아직 귀농 전입니다. 아, 귀농 전이시고? 농사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젊으신 분들인데 많이 가지고 계시네?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아마 뭐 농업은 뭐 워낙 다양해서 그래서 이 작목도 많고 그래서 아마 무슨 작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되겠고요. 소득작물 하면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과수 빼고는 전부 다 소득작물 팀이에요. 네, 농업에 있어서 채소, 특작, 화훼, 축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벼농사, 또 뭐 병해충,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영동은 아시다시피 과수가 주예요. 그래서 과수가 면적이 제일 많아요. 근데 농업은 참 다방면이에요. 뭐 작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특작 부분만 해도 수십 개, 최소 수십 개 이상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뭐 과수 같으면은 뭐 우리 영동에 포도 제일 많잖아요. 그죠?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만 해도 한 3, 4천 헥타, 4천 헥타 이상 돼요. 그래서 영동은 과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왜 그러면은 과수가 많을까요? 과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토양과 기후. 토양하고 기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내가 농사 짓는 맞아요. 영동은 척박해요, 사실. 어디 다른 데서 다들 귀농을 하셨겠지만은 아마 충북에서도 영동만큼 산골짜기인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산골짜기에서는 사실 벼농사나 아니면 이런 거는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토양이죠. 예. 산골짜기에서. 하지만은 과수 쪽으로는 좋은 거. 채소 쪽으로도 좋아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보면은 자, 작물을 재배를 해서 작물이 광합성을 막 해요. 햇빛을 다 해서 뭐 여기서 뿌리에서 뭐 수분을 올리고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저장을 딱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일에 저장시키면 과일이 이제 맛있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곡류에 시키면은 뭐 벼가 되는 거고, 나락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교차가 커야지만이 제일 좋게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영동은 그런 기후로는 좋아요. 참 좋아. 또, 산 꼴짝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토심이 안 좋아요. 토심. 토심이라면은 작토층이라고 아실까요? 작토층.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의 깊이. 이걸 작토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작토층이 얇아. 말 그대로 한 20cm?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진짜 깊은 데는 뭐 1m, 2m씩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양 중에 특히 영동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아주 적어요. 작토층이. 낮아. 한 20cm. 깊어야 한 30cm. 이 정도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고 밑에는 맨 안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지. 배수 잘 되면은 뿌리가 죽지 않겠죠. 뿌리가 안 죽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죠?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에 빠져 죽겠죠. 그죠? 근데 식물은 또 안 죽는 경우가 왜 안 죽을까요? 물에 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걔들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영동이 그래도 과수 쪽으로 유명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지 않는가. 네, 그거예요. 우리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좀 많이 해보신 분? 처음이다. 이번 신규 교육 아니고서는 와본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전성수란 놈이 농촌지도사라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부터 상세히 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9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골고루 저는 뭐 여기에서 서류 만지는 것부터 해서 이제 뭐 과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채소 벼농사 이런 쪽으로도 좀 해보고 해서 경험은 다양하지만은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를 참고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배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부터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들은 농업기술 지도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 농업기술 지도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 농업직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뭘 하나요? 예산 집행을 하죠. 그죠?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뭐 하우스를 져준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직불금을 준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군청에 있는 농정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농사 지면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저희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무지하게 잘하느냐, 모든 작목을 다 잘 알고 있냐? 아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안 되면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문의를 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농업기술센터 지도소 가면은 뭐든지 다 해결이 돼야지 말이야. 실력이 이렇게 없어도 되냐.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왜 있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최하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지,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거는 상급기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주고 해서 실력을 높인다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범 사업은 뭐냐면은, 자, 요번에도 내가 오늘 가가지고 저 양산면, 양산 송오리, 양산면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양산면 가면은 거기에 수박 작목반이 있어요. 수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상자 재배를 좀 해보고 있어요. 상자. 보통 수박 재배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토경 재배를 하죠. 토양에다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계속 한 하우스에서 계속 수박만 했어. 뭐가 일어날까요? 문제는? 연작 피해. 맞습니다. 연작 피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박은, 자, 질소는 많이 먹고 인산은 하나도 안 먹어. 가리도 많이 먹어.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질소하고 가리만 계속 부족해. 나머지는 막 남아. 그럼 다른 작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할 수가 없으니까 연작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봐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자 재배를 한번 해봐요. 상자. 이런 상자, 왜 과일 드는 상자 있죠? 거기다가 피트모스를 넣어서, 피트모스가 아니라 상토를 넣어서 그 상토에다가 재배를 해보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성공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영동군한테, 야, 전체적으로, 야, 이거 해보니까 성공적이다. 이거를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 니를 돈 풀어라. 박스 얼마나 했는데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가요, 수박이? 아, 상자 재배는 그 왜 우리 과일 상자 드는 거 있잖아요. 노란 콘티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하나씩 재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놓는데 보통 그 수박이 거기에 한 동에 한 400개, 450개 정도 심는데 그거는 한 500개 조금 더 들어가요. 예. 그렇게 연작 피해가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공적이다 하면은 군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시책 건의를 해요. 자, 이런 거 해보니까 매우 좋더라. 이거 영동군에 수박할 사람들한테 쫙 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한 후에 시책 사업을 건의를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농업기술교육이라서 오늘도 이렇게 신규 농업 교육을 하지만은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해서 연초에 하는 거 올해 들으신 분이 있나요? 아, 들었어요? 뭔 과목 들으셨나요? 과수 쪽? 과수 꽃감하고 감. 감하고 그다음에 세무 쪽하고 예. 세무 쪽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최상위와 최하위까지인데 하위 있는 그룹을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농업인 대학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블루베리 반이 있어요. 따로. 또 다른 건 뭐가 있나 모르겠네. 블루베리 반이 있어서 블루베리만 1년에 한 15강 정도를 계속 블루베리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재배에서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재배의 체계가 딱 잡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수 쪽으로 해서 복숭아도 많이 했고, 포도도 많이 했고, 사과도 많이 했고, 이제 블루베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배하시는데 어느 하나를 좀 많이 알고 싶다 했을 때는 내년에도 아마 이 대학이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 딱 봐가지고 신청을 하셔요. 내가 하는 장목하고 딱 맞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두면은 아마 크게 도움될 거예요. 예. 그거는 이런 강의를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그렇게 하니까 매우 되죠.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은 거기서도 저걸 갈 거예요. 저 현장 견학 가서 진짜 잘하는데 하고 한번 매칭해가지고 한번 보고 오고 이런 견학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종자 공급, 보급종에 대한 종자 공급을 해요. 우리 벼 같은 경우 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벼 없으세요? 벼 같은 경우 100% 지금 보급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보급종을 하느냐? 잘 보세요. 옛날에 재배하신 분들 보면은 나락을 수확을 할 때 한 중간 부분 타작한다고 그러죠. 벼 타작해가지고 중간 부분 제일 섞이지 않은 부분을 잘 갖다가 뭐 담아내기 자루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선선히 부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거나 하죠. 그죠? 예. 그게 종자용으로 쓰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종자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떨까요? 퇴화가 돼요. 퇴화가 돼서 잘 안 달려. 많이 안 달려. 그 다음에 병에도 약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종자를 공급을 해드린 거예요. 뭐 옥수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유지작물, 들깨, 참깨 이런 것도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우리가 좀 공급을 해줘요. 이제 이런 거는 면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와인 산업 육성인데 와인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와인도 영동에서 뜬금없이 웬 와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지원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영동 와인 쪽의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와인을 많이 해주는 이유 중 이 제대로 괜찮다 하는 이유가 영동을 알리는데 와인이 큰 공을 세웠어요. 사실은. 뭐 서울 사셨던 분들 계시죠? 서울 사셨는데 영동이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영동이 어디요? 그죠? 서울 사셨던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서울 살면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1년 살아봤는데 영동 아셔요? 어디 영동? 영동 강원도 영동? 영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영동 지방을 보고 거기 강원도 얘기하는 거냐고 그래요. 영동이라는 데를 몰라요. 근데 추풍령 하면 알아요. 추풍령 하면 아는데 영동 하면 몰라요. 근데 영동을 알리는데 얘가 공헌을 많이 했어요. 와인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와인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판매하는 꽃감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 꽃감이 쭉 나가면 상주 꽃감도 있고 영동 꽃감도 있고 뭐 어디 꽃감도 있고 꽃감 많아요. 전국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데는 아 여기 영동 꽃감 안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와인 쪽도 저희가 담당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친환경 안전 분석실인데요. 이거 우리 여기 센터에 오시면서 요 옆에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예. 네. 거기에 보면 친환경 분석실이라고 해서 이제 토양 검정, 그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 축산 퇴비 검정, 그다음에 뭐 앞으로는 그 친환경 분석실이 생기면은 농약 성분 검색,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해서 학교 급식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갈 때 전부 다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급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세대에는 끝났어요. 지금은 딱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은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여기를 지금 되게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토양 검정 한번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네. 토양 분석, 토양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이 올라오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요. 근데 토양은 안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아, 내 토양에는 뭐가 많고 뭐가 적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넣어놨습니다. 토양 검정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토양 검정 분석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답이에요. 채취하는 거 어떻게 채취해요? 10cm인가 뭐 10cm. 수준 잘라가. 네. 어떻게 채취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위치에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있으면 한 5군데 정도 해서 장목이 뭐였어요? 그때 과일 나무요. 과수. 네. 네. 그래서 이제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다 30cm 있는 흙을 파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뭐 그 바로 10cm, 20cm까지 골고루 섞이게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해야지 맞더라고요. 자, 토양을 시루를 채취를 하는데 시루 채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언제 채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분석을 하는 데는 아주 미미해요. 그 분석의 오차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실에서 억대 기계로 해서 싹 돌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체크 샘플이라고 해서 그 체크할 수 있는 시료가 따로 있어요. 흙이. 그래서 그걸로 같이 분석을 해요. 자, 100점 가져왔어요. 농가에서 막 들어오고 우리가 또 채취를 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한두 개씩은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시간이 똑같이 걸려. 일주일 걸릴 거 한 점 하나, 100점 하나 일주일 걸리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같이 검정을 한다고. 근데 거기에 체크 샘플을 같이 검정을 해요. 100개 중에 하나는 그 흙이 아주 그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 흙을 같이 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비교하니까 전혀 그 데이터가 많이 틀리다 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채취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은 채취를 하는데 언제 채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 채취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작물이 끝나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작물 시작할 때 얼른 하는 게 좋아요? 끝나고요? 왜요? 잠깐 이제 그런 같은 것도 그때는 안 하고 가니까. 네. 약간 휴식기에. 그러면 작물 재배하기 전에 하면 어때요? 그럼 준비할 기간이 많이 없어요. 준비할 기간이?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고 토양 시료 채취는 작물 재배가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그때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작물 재배를 했을 때 뭐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비료를 안 주더라도 그냥 먹고 있을 때 한다든지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벼 같으면은 벼도 만약에 수확 다 하고 가을철에 아니면 이른 봄에 그 다음에 사과나무 있어. 사과 수확 다 끝나고 나서 감사거름, 감사비료 주죠. 감사비료 이렇게 주는데 감사비료 주기 전에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주는 깊이는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 채취하는 것이? 채취하는데 나무가 여기 있어. 나무 이만큼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만큼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만큼 떨어지는 게 좋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만큼? 뿌리 쪽에 잔뿌리가 떨어지게. 정확합니다. 잔뿌리가 많고 제일 표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하면 돼요. 그거는 주인만 알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은 전층 시비를 해. 퇴비를 다 위에다가 다 주고 살짝 로타리를 쳐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숭아나 자두 특히 그래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만 줘. 나머지는 안 줘.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전층 시비가 기본이에요. 거름을 주려면 골고루 다, 전밭을 골고루 다. 뿌리는 다 어디에 있느냐? 좀 멀리 떨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데는 없어요. 거름기가. 그래서 표준을 잡을 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뿌리가 많을 것이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보통 한 1m 정도 떨어지면은 맞을 거예요. 대략. 그렇게 하고 거름이 있어. 요만큼에 많이 있을까요? 요만큼에 많이 있을까요? 이 밑에 많을까요? 맨 위에가 제일 많겠죠. 겉흙을 그래서 3cm 정도를 걷어내라. 그거는 퇴비가 말 그대로 요만한 똥덩어리 하나만 들어가도 분석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요. 절대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cm 정도. 어떤 강사들은 5cm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 강사 맘이니까. 저는 3cm예요. 3cm 정도만 싹 걷어내고 삽으로 깊게 한번 푹 찔러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면을 퍽 찔러 넣어요. 그러면 한 20cm 깊이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양쪽 가해를 똑같이 다 없애요.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시료를 1개 뜨는 것보다 3개 뜨면 더 정확해요. 또 5개 뜨면 더 정확해요. 10개 뜨면 더 정확하고. 그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떠서 섞어서 한 점을 만드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미생물 사용하시는 분. 사무실서. 네. 사무실서 미생물. 젊으신 분. 미생물 써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그죠? 미생물을 우리 여기 사무실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3월 달부터 갖다 써요. 근데 하우스에서는 쓸 수 있지. 하우스에서는 쓸 수 있는데 이 노지에서는 3월 달에 주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우리 만드니라고 힘들고 그거 갖다가 쓰니라고 본인도 힘들고 효과가 없어. 왜? 지온이 많이 올랐을 때 미생물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좋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막 디립다 버놓고 아유 나 미생물 줘가지고 아주 농사 잘 될 거야. 어림도 없어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물어보셨었지? 미생물이 어떤 걸 미생물고 뭔 역할을 하는 건지. 미생물은 토양에는 토착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가도 토착민이 있듯이 토양 속에서 토착 미생물 자체가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분해를 시켜줘 가지고 하는데 쉽게 토착 미생물하고 싸우는 유해균하고 많이 싸워요. 그러면 토착 미생물 자체에 숫자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 줄게 되면은 얘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물이 먹게끔 이온화 시켜야 돼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그러니까 비료가 만약에 거름이 뭐 질소가 있으면은 질소를 갖다가 질소 N 얘를 먹는 게 아니고 질소 이온, 질소의 플러스 이온, 질소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쪼개줘요. 분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흡수를 하는 거죠. 식물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꼭 필요해요. 근데 미생물의 숫자가 적으면은 걔네들이 분해 능력이 적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입군으로 해서 딱 넣어주면은 유익균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군인들 더 이렇게 보충시켜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유해균하고 더 잘 싸우라고. 그래서 이기면은 잘 분해가 돼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미생물을 주는 거예요. 양은 조금씩 틀리긴 한데 보통 300배 정도 희석해서 줘요. 300배 희석. 그거는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넣고 밀어넣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돌린다든지 하면은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은 지금 우리 젊으신 분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지온이 한 15도씨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좀 효과를 보지 처음부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또 농기계를 하고 있어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죠. 보유기종이 721대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기계 있으면은 우리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영동에도 있고 학산에도 있고 매곡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빌려 쓰세요. 농기계 괜히 사지 말고 뭐 몇천만 원짜리 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빌려 쓰시라고. 그 예약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미리 예약하면은 거의 뭐 쓰는데 지장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매우 바쁠 때 막 좀 밀리긴 해요. 예. 농기계 지금 와서 새로 사지 마요.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빌려 쓰세요. 예. 빌려 쓰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요. 우리 센터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동네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 옆 동네라도 가요. 그럼 그거 우리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 달치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학산면 뭐 장학리 거기는 몇 월 며칠 날 들어간다.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자꾸 좀 보시면은 기계 고장 난 거 순회 수리할 때 그거 끌고 나가면 고쳐줘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전분이 뭐예요? 뭐 얘기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온 부산물. 그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온 부산물. 그런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잎분, 전분, 생산 공장, 주요 자원은 광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가
당분을 만든다. 과일, 사과를 만드는데 사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고 물도 잘 줘야 된다 그러죠. 또 영양분도 잘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합쳐져 가지고 엽록소라는 녹색을 띠는, 입 보면은 입에 녹색을 띠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엽록소예요. 엽록체, 엽록소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 당분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는 배출하고, 당은 자기 몸을 위에서 써요. 쓰고 나머지를 과일에도 저장하고 뿌리에도 저장하고 잎, 줄기 이런 데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하는 부산물을 만드는 제일 잘 만드는 시간대는 오전이에요. 오전. 오전 해가 뜨면서부터 잘해요. 네, 해가 뜨면서부터. 그래서 오전 햇빛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밭을 고를 때 오후 햇빛보다는 오전 햇빛이 조금 더 좋아요. 오전에 햇빛 잘 드는 데가. 이유는 잘 보세요. 하우스에서도 그렇고 노지에서도 그렇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나 들어있어요? 0.03%. 300 ppm, 350 ppm, 어떤 데는 400 pp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밤에는 식물이 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낮에는 광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을 하는데 밤에는 산소로 호흡을 해요, 사람 마냥. 그렇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봐야 똑같겠지만은 이런 노지는 하우스에서는 틀리겠죠. 하우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그랬다가 햇빛이 싹 뜨면 어때요? 이제 광합성을 시작하겠죠. 광합성을 싹 시작하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든다고요. 그러면서 이 탄수화물 만드는 거를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잎으로도 가고 줄기로도 가고 뿌리로도 가고 하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가지고 잘 못해, 이동을. 그러면 만들어서 자꾸 빨리빨리 보내줘야지 또 만들고 하는데 얘가 천천히 가니까 만들려도 이 적체가 되네? 그러니까 오후에부터는 사실은 자꾸 떨어져요, 이게. 광합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전에 햇빛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만든 시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햇빛이 좀 잘 안 드는 데다 하면은 그래도 농사 짓기엔 좋은 것은 오전에 햇빛이 좀 들고 오후에는 조금 일찍 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햇빛의 중요성은 오전 햇빛이 매우 중요하다. 하우스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 나무가 포도나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포도를 전공했어요. 포도를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얘 자체에서 만드는 포도당을 소비를 한 7, 80%를 얘 지 몸을 유지하는 데 써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은 포도당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온도가 높다. 많이 쓸까요? 많이 써요? 높아서? 왜요? 지 스스로 크려고. 네? 지 스스로 크는 데 쓰지 소비할 것 같은데. 우리 더우면 어때요? 사람도? 소비량이 많겠죠. 그죠? 소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쉬면은 소비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살짝 추워요. 적죠. 그래서 가을철에 일교차가 커야 된다는 얘기가 낮에는 따끈따끈하니 햇빛이 많아가지고 막 광합성을 많이 했다가 저녁에 되면 쌀랑해가지고 숨도 간신히 쉬는 정도 하면은 어떨까요? 당 만드는 거를 갖다가 지가 소모를 적게 하겠죠. 그죠? 적게 하고 나머지를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는 50%만 소모하고
뭐 50%는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교차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맛있다. 달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스테비아 농법. 혹시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당 아니에요. 예. 식물인데 왜 이렇게 뜯어먹으면 달달하니 그런 거 있죠? 뭐 사카린 마냥. 예? 그거를 써가지고, 난 뭐 되게 맛있어. 사과도 꿀 사과로 만들어.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 스테비아 농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틀리다 얘기는 못 하겠어요. 거기도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틀리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이거를 봐서는 낭설이죠, 낭설. 낭설. 예, 저도 안 믿어요, 솔직히. 저도 자격증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기술사까지 저도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안 믿어요, 솔직히. 스테비아를 갖다가 연면 시비를 해주고 뿌리에다 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테비아에 있는 당분이 우리 과일로 다 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전류가 돼? 뿌리로 들어가면은 뿌리로 그럼 당이 전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뭘로 가요? 질소인산 가리에 이온화된 거,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된 것들이 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엽록소에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저장시키고 지가 쓰고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를 갖다가 당분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과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떤 놈이 믿어? 난 안 믿지. 말이 안 되지. 제 주장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쫙 해줬대요. 스테비아로. 스테비아 뭐 100배로 했는지 1000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싹 해주니까 거기에 이파리에도 묻고 그 다음에 과일에도 묻었대. 그래서 이파리에 묻은 것이 거기에 공극이라고 해서 숨쉬는 숨구멍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과일로 갔대요. 또 과일에도 숨구멍이 있어요. 거기도 글로 해서 들어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달달해졌대요. 그러면은 뭘 그래야 그거 갖다가 사과 따가지고 설탕물에다 좀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팔면 되지. 나 안 믿어. 솔직히 안 믿어. 그 근거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믿죠. 이유는 이 이유. 이거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은 믿겠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뭐 농학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스테비아가 이런 식으로도 식물에 흡수가 되더라. 텃밭은 뭐 이거는 안 할게요.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제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구마 하시는 분 없어요? 고구마 하세요? 언제 싹 심었어요? 5월 초 정도 돼요. 5월 초? 안 삶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어디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 용화. 용화? 네. 용화인데 썰이 안 왔어요? 4월 달에 많이 날씨가 많이 변했죠. 용화 어디신데요? 용화 어디셔요? 용화 조동. 조동? 네. 희한하네. 9일 10일. 제가 우리 집이 양산 원당리예요. 양산 원당리인데 용화 조동보다는 훨씬 따뜻할 거예요. 근데 5월 3일 날 고추를 심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일걸요? 네. 고구마도 그때 심었어요. 고추 고구마를 그때 심었는데 고구마도 잎이 좀 삶았고 고추가 특히 살짝 다 맞았더라고요. 삶았다는 게 뭐예요? 서리가 약한 서리가 왔다. 네. 그래가지고 삶겼어. 그래가지고 잎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근데 고구마도 일찍 심을 이유가 없어요. 한 5월 20일쯤 심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설이나 이런 걸 맞아서 잎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 내려가지고 다시 클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일찍 심지 마세요. 일찍 심지 마시라고. 고추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성화 때문에 못 견뎌요. 심어야 돼. 노인네가 얼마나 고집이신지 안 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5월 5일 보통 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좀 덜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추웠어요. 그래서 좀 서리 피해를 살짝 입었어요. 근데 조금 늦게 심어도 온도 높으면 금방 따라서 커요. 그래서 굳이 일찍 안 심으셔도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들깨 심으시는 분 집에 조금씩 이렇게 들깨 안 심나요? 이제 애기 이제 올라와요. 들깨 벌써? 이게 그냥 씨뿌리 모종하려고 하기 전에. 네. 근데 심으신 분들은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깨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인지 아시죠? 찬바람? 찬바람도 찬바람이지만 낮이 짧아져야 돼요. 밤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찬바람이 사실은 분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날이 계속 9월 달에 10월 달까지 뜨거우니까 온도로 좀 하긴 뭐하고 일장이 짧아져야 돼요. 일장이. 그래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요. 근데 일찍부터 일찍 심어가지고 어떤 분들 뭐 5월이면은 4월이면 막 들깨를 한다고 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키는 막 크겠지. 키는 큰데 열매가 안 달려. 쉽게 북디기 농사 진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북디기 농사만 짓는 거예요. 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 차라리 조금 늦추세요. 늦춰도 전혀 하는데 지장 없어요. 요즘에 시골 분들 보면은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참깨를 갖다가, 참깨 언제 심어요? 뭐 한 4월 말이나 5월 초나 뭐 이때 심죠. 그죠? 그때 심어서 수확을 한 8월 15일 이전이나 이후나 뭐 요쯤에 해요. 그러면 골 사이에다가 이제 들깨 이렇게, 아니 참깨 이렇게 심고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에다가 이렇게 들깨를 뿌려. 뿌려놓고 저 꽹이나 이런 걸로 슬슬슬슬 건드려 놔요. 그러면은 얘 싹 하면은 벌써 올라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단 말이죠. 그래도 키가 작아도 걔는 열매를 다 맺고 있어. 그건 수확이 가능한데 일찍 심은 것들은 북디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심는 기준을 너무 일찍 하지 말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늦지 말고 그 시기를 좀 맞추셔라. 시기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사 지신다니까 사과에서 보면은 탄저병, 불안병, 무슨 병, 그 다음에 뭐 충 쭉 나오는데 그거의 피해나 이런 거는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남는다 하는 거 다 나오죠. 네? 근데 토양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은 흙하고 이런 부분이 45%, 공기 25%, 수분 25%, 그 다음에 퇴비 5%.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학과님, 우리나라 토양 얼마나 되죠? 저 거름기 이거 퇴비 몇 프로? 목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랑 배울 때하고 좀 틀린가요? 우리 목표가 사실은 3%예요. 3%. 우리나라 목표가 제가 배울 때는 3%였었어요. 3% 목표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 토양이에요. 모래 같은 그런 반질반질하니 얘가 그 양분을 잡고 있는 힘이 아주 약해요. 그래가지고 매우 토양이 불량해요. 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면은 흘러다 지하수만
수질만 나빠지고 뭐 또랑으로 다 가 있고 그래요. 포도나무 한 주가 보통 몇 메다에 몇 메다 키워요? 한 주가 맨 처음에는 2m 했다가 2m, 3m? 10m까지. 네, 3m에 10m. 그럼 평수로 하면 한 몇 평 돼요? 1000평. 한 주가 1000평을 한 주가 몇 평을 커버하냐고요? 한 주가 네. 연도마다 틀릴 거야. 뭐 한 5, 6평? 뭐 5, 6평 그냥 대충 봐서 그죠? 네, 5, 6평 정도 하죠. 거기는 450평짜리인데 높이를 한 4m? 4m 이상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한 주가 450평에 9주가 들어가 있어요. 50평을 커버를 해요. 50평. 한 주가 이거 몇 배 되는 거를 커버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분 집정 능력, 양분을 쥐고 있는 힘이 많은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게 힘들어요. 제주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화강암 토양이라. 그렇게 하고 이 양분은 우리가 목표가 3%였어요. 근데 지금은 3%는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5%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너무 유실이 많아.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양분을 높이려면 토양 자체가 지금 원 토양 자체가 그런 토양이면 예. 그걸 높여주는 방법이 뭐가? 양분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제식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낫죠. 재배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낫지 그거를 양분을 극대한으로 높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이제 품종에 대한 특성이 많이 있어요. 품종을 이 양분을 잘 먹는 품종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못 커요. 네. 그래서 품종 자체도 일본 품종하고 우리나라 품종하고 조금 틀리게는 해요. 물론 포도 요즘 제일 유명한 샤인머스켓 있죠? 샤인머스켓 그거 어느 나라 거예요? 일본 거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슬쩍해서 들어왔죠. 슬쩍 했어요, 슬쩍. 아시죠? 슬쩍. 아시죠? 문익점의 후에 슬쩍. 근데 그거 로열티 안 줘도 돼요. 왜 안 줘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먼저 응? 우리나라 특허, 뭐 품종 특허 뭐 이런 거 있다. 맞아요. 품종 특허 등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되게 신중해요. 그래가지고 잘 해놓고 야 올해 한 번만 더 해보고 특허 내자. 올해 한 번만 하고 특허 내자. 한데 그 사이 슬쩍 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샤인 머스켓 이렇게 이름 붙이기 전에 슬쩍 뭐 NVFC 뭐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슬쩍 해가지고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품종 자체가 얼마나 좋느냐. 일본 애들이 육종을 잘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육종 한 거 중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포도 품종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품종이 샤인머스켓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개털됐죠? 개털. 왜 개털됐어요? 많이 심어서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되면서. 그렇지. 품질이 저하됐지. 품질이 저하됐는데 왜? 많이 생산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 그 청포도 계통으로 해서 성공한 게 없었어요. 크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 샤인머스켓이 들어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옥천 향수 뭐 있죠? 향수에서 청포도 264의 청포도인가? 뭔 청포도지? 안동인가? 청포도 시쓴 사람 264 맞죠? 네. 네. 264 청포도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청포도라는 그 선망의 대상이 항상 있어요. 검정포도는 맨날 보는 게 검정포도예요. 근데 청포도는 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샤인머스켓을 싹 풀어보니까 향도 좋아. 향도 좋고 맛도 좋아. 잘 팔려. 비싸게 팔려. 그러니까 그냥 잔뜩 다른 거예요. 요만하게 달아야 되는데 이만하게 달았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향도 없어. 결국은
걔네들이 사실은 그 포도를 만들면은 보통 450g, 똑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요만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육종 자체를 요만하게 해서 육종을 하는 걸로 데이터를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 1kg. 요즘 들어서 750g 만든다 뭐 얘기하죠. 2kg에 3송이 들어가게끔. 예전에는 1kg, 조금 더 크면 1.2kg. 네, 이만하게. 그러니까 맛대가리가 한 개도 없죠. 품종 자체는 끝내주는 품종이에요. 진짜 끝내주는 품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키우더라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작게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공극, 큰 공극, 작은 공극. 공극이 뭐냐면 이 빈 공간 얘기예요. 공간이 크면은 어때요? 물 잘 빠지죠? 예? 예, 바람 잘 들어가겠죠? 작으면은 안 들어가겠죠? 보수성, 쥐고 있는 힘이에요. 쥐고 있는 힘. 물을 잘 가지고 있는 힘. 구멍이 크면은 물이 쑥 빠지겠죠? 구멍이 작으면은 물이 잡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큰 구멍이 좋아요? 작은 구멍이 좋아요? 큰 공극과 작은 공극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럼 같이 있으려고 하면은 입단화라는 것이 있죠. 입단화. 자, 입단화가 뭐냐? 큰 공극이 이렇게 있고 작은 공극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채워진 것을 입단화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입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퇴비가 필요하고 지렁이가 필요하고 미생물이 필요하고 걔네들이 역할을 해주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지렁이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똥 싸면은 걔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동글동글하니, 그죠? 그런 거를 입단화라고 보면 돼요. 좀 크게 봐서 그런 것이 입단화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도 잘 가지고 있고 쑥 빠지지 않고 물도 잘 가지고 있고 거름기도 잘 가지고 있고 물이 또 어쩔 때는 쑥 빠질 때는 싹 빠지고 적당히 잘 물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양분도 적당히 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 큰 공극과 작은 공극이 입단화가 돼 있어야 된다. 잘 섞여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멋도 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죽겠죠. 물이 많이 차면은 죽겠죠. 그래서 아까 토양 속에는 공기가 25%, 물도 25%, 그죠? 흙이 45%, 거름기가 5%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물이 많이 채였으면 공기가 적겠죠. 그죠? 물이 많이 채이면 공기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뿌리 어떻게 컸어요? 죽어야죠. 그죠? 그럼 공기가 많아. 물이 적어. 어때요? 삐들삐들 마르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추풍령의 포도밭을 갔어요. 나무가 죽어. 캐보니까 죽었어. 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 이게 접목한 것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채이거나 아니면 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그러니까 객토를 해가지고 채웠대요. 그러면 보통 객토를 하게 되면 마사를 채우죠. 산흙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수분이 쭉쭉 빠지겠죠? 근데 죽었어. 캐보니까 캔 거 보니까 다 죽었어. 내가 캐보자. 그래서 캐봤어. 근데 어떻게 됐냐면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죠. 끝에서. 근데 여기에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있어. 이중 뿌리가.
제가 그랬죠. 이거 혹시 흙을, 나무를 심고 나서 흙을 또 채웠느냐? 그랬대요. 그러면은 공기 중 이 산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을 이만큼 높여버리면은 덜 들어가겠죠. 밑으로 갈수록 여기 적어지잖아요. 그죠? 덜 들어가죠. 살기 위해서 얘가 뿌리를 여기도 내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자꾸 죽고 여기도 내려서 이중 뿌리가 된 거예요. 이중 뿌리가 되면 안 되거든. 자, 우리가 나무를, 사과나무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과나무 잘 해고 있어. 근데 북 준다고 북을 이만큼씩 이렇게 줬어.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거 많이 보냐면은 저런 데 많이 볼 거야. 저기 조경수 왜 그 느티나무 같은 거 보호한다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둘레서 공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삐탈진데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걸 갖다가 요거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흙이 채워진다고. 마운딩 치는 거 말씀하시죠? 예? 마운딩 치는 거 말씀. 예. 요렇게 왜 경사져 있는데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경계석도 둘러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얘 잘 살고 있는 나무 죽이는 거죠. 그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어요. 그런 경우 요렇게 확산이나 빗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가 빠지고 공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계속 물이 차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틀림없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채이면은 얼른 빼줘라. 안 되면은 심을 때도 두둑을 져서 좀 심어라. 과수 같은 거 심을 때 사실은 평지에 하는 것이 관리하기는 편해요. 근데 두둑을 져서 심으면은 작업하기는 좀 불편한데 나무한테는 좋아요, 더. 나무 심을 때 보면은 구딩이 이만하게 파가지고 퍽 집어넣어가지고 심어라.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나무도 얇게 심어라. 얇게. 깊이 파지 말아라. 산소 공급. 물 채이지 말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안 될까요? 그게 모든 식물에 다 적용됩니다. 토양 관리, 표토, 초생재배.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과수를 하거나 할 때 뭐 다른 재배도 맞고 풀을 키우는 게 낫을까요? 안 키우는 게 낫을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맞아요. 뭐 수분을 쥐고 있는 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금방 말라버리겠죠. 그죠? 근데 초생 재배를 하게 되면은 풀을 깎아주거나 하면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나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아주 말끔하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하고 나서 열심히 삐대고 다니면 딱딱하니 굳죠. 흙이. 근데 풀이 있으면 딱딱하게 굳지는 않아요. 그죠? 푸석푸석해요. 좀 쿠션이 있다고. 그거는 공극이 있다는 얘기죠. 공극. 우리가 얘기한 아까 공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매우 좋죠. 그런데 또 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 뭐가 있냐면은 양분 경합을 하겠죠. 그렇지. 거름을 주면은 풀도 먹고 사과도 먹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넉넉히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풀한테 삐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쁘고 또 어떤 게 있냐? 포도에서도 보면은 좀 말려줄 때, 그러니까 착색이 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수분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수분이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죠. 수분을 좀 빼줘야 되는데 수분을 못 빼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생 재배가 낫느냐 아니면 깨끗하게 제초제 싹 뿌려가지고 줬느냐 그거나는 맞아요. 그거나는 맞는데 이왕 한다면 초생 재배가 조금 더 나아요. 토양에도 좋고 우리 사람들 건강에도 좋고 안 힘들어서 좋고 풀 깎아주려면 더 힘들라나? 여기 90에서 80% 그거는 뭘 의미하나요? 어떤 숫자 90에서 80%? 20에서
대기 중에 확산으로 해서 그 공극을 통해서 이 토양 내 공기, 산소가 90에서 80%는 확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0에서 10%는 물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 확산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극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많아야 된다. 또 물이 꽉 차면 안 된다. 그 얘기 설명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뭐 토성 삼각 도표인데 뭐 미국 농무성법을 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거를 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식토 같으면은 뭐예요? 점질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사토 그러니까 모래 아주 요거는 가는 모래 이런 것들은 적고 식토 아주 고운 흙 있죠. 논토양 흙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식토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에 논토양 빼놓고는 재배하기엔 매우 나쁘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은 건데 뭐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양토 계통이 제일 좋아요. 양토 그 다음에 사양토 양토 사양토가 과수 재배나 이런 거에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나 이런 게 잘 되고 대신 이제 뭐 거름 쥐고 있는 양분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요런 토양이 좋고 약간 식자 들어가면은 찐덕찐덕하니 가는 것이 들어가 있는 점토 정분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굳고 그다음에 수분이 흡수하기가 그러니까 공극이 좀 많이 없다. 요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얘 마이너스 이렇게 다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흙이에요. 흙 아주 작은 걸 콜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콜로이드. 그래서 이 흙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양분들은 대부분 양이온화돼 있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마그네슘 뭐 여기에 질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양이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과 양, 흙이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양분은 대부분이 양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붙잡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이온화돼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농도가 있죠, 농도. 그러니까 보통 식물에는 수분이 있게 되면은 왜 식물에 저 여름에 뭐예요? 당단풍나무 고로센 물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농도가 낮은 것들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있는 체내에는 농도가 있는 것이 있고 농도가 좀 높고 얘네들은 이 토양에 있는 물들은 농도가 낮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것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제가 pH 했는데 pH가 뭔지 아시죠? 산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맛있게 만드느냐, 맛없게 만드느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우리가 보통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pH 농도는 5.5에서 6.5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저거 빼놓고 블루베리는 한 4.5 정도로 약 산성 쪽에서 잘 크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5에서 6.5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틀린 거 많아요. 틀린 거 중에서 포도, 샤인은 한 7 정도가 좋아요. 물론 틀린 거 있어요. 캠벨 5.5에서 한 6 사이. 사과 보통 한 5.5에서 6에서 한 6.5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에 대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조금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제일 흡수 잘하는 것이 봐봐요, 그죠? 두툼한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6.5에서 흡수력이 좋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인산, 가리네, 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알미늄이나 이런 지금 망간이나 이렇게 작은 적게 먹는 미량 요소 같으면은 강산성 쪽이, 산성 쪽이 오히려 흡수율이 높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팔로에서 알카리화 되면은 어때요? 몰리브덴이나 요런 거 그거 빼놓고는 흡수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식물이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산도는 5.5에서 6.5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뿌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 설명드린 거죠. 농도가 뿌리는 농도가 높아서 낮은 토양에 있는 낮은 수분을 확산에 의해서 올려서 흡수가 된다 하는 거. 하우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우스? 하우스예요? 네. 아니면 비가림이에요? 비가림은 샤인이고. 비가림은 샤인이고 캠벨은 하우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지하고 시설하고는 참 힘들어요. 시설 하우스는 아무래도 이 재배하면서 왜 우리 농작물은 뭐예요? 사람하고 하느님하고 병작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병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반은 받쳐주고 사람이 또 반은 하고 그런 건데 하우스는 하느님 빠져라. 내 맘대로 할 거다. 그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온도 관리하고 내 맘대로 다 하겠다. 빛도 필요하면 내가 넣어주겠다. 하나님 당신 빠지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기 때문에 해가 많이 나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양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작물 재배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조건이에요. 매우 안 좋아요. 예?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뜨겁고 춥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 잔뜩 오고 봄 가을로는 비도 한 방울도 안 오고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어때요? 비 여름철에 장마철 돼가지고 막 500mm, 700mm 막 이렇게 오면은 전부 다 있는 거름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탈된다. 용탈된다. 다 지하수로 빠지거나 어디 또랑으로 다 하천으로 다 가 있다. 그죠? 왜 웃어요? 그래. 다. 그런데 하우스 봐요. 하우스는 물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700ml씩 줘요? 안 주죠? 딱 필요한 양만 줘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나중에 이게 너무 그 연작장애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물을 흠뻑대는 경우가 있어요. 쭉 빠져. 양분이 쭉 빠져. 근데 건조해. 이제 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쫙 올라와. 그래서 연작장애는 해결이 잘 안 나요. 어디? 참외하면 어디죠? 성주. 성주 참외. 그 사람들 기똥차 이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연작장애를 타파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재배하는데 한 해 재배 딱 하면은 그 이듬해 연작장애 나타날 것 같다. 나락 심어요. 나락 심으면 괜찮아. 그 이듬해 하면은 연작장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포도 심었잖아요. 포도 한 해 하고 내년에 싹 펴내고 새로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는. 포도 심천에 보면 심천에 하우스가 많아요. 거기 거의 포도예요. 거기에 연작장애 때문에 그 식물,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뭐 호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심어가지고 싹 펴낸다. 아이고 말만 그렇지. 안 돼. 안 돼. 거기다가 물 해가지고 막 물을 그 이제 수확 다 보고 나서 저 한 11월이나 이때 막 물을 잔뜩 대가지고 쫙 가라앉힌다. 그 다음에 되니까 다 올라와. 안 돼.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이 하우스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작이다. 연작 피해.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를 할 때는 투자도 많이 되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하나님 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비가림 같은 경우는 비가림은 하우스라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우스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시설 재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비가림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비 때문에 거기에 균이나 이런 거 붙는 거를 안 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가림을 설치를 한 것이지 얘가 하우스로 해서 조기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찍 따내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시설 재배가 아니고 일반 비가림 재배, 그 노지 재배예요. 노지 재배. 근데 요즘은 왜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막고 치마 비가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하우스 마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도는. 그렇게 하면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낮으니까 온도가 금방 뜨거워져요. 그죠? 삶기 아주 딱 좋아. 잘못하면 삶아. 자동화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옆에 이제 측면으로 하고 하는데 망도. 네,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보다는 삶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다. 낮아서 공간이 적으면은 온도 높이는 게 금방 높아졌다가 금방 떨어졌다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토양 시료 채취 아까 했죠, 그죠? 예, 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 3cm 정도 걷어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을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토양시료 채취해라. 아니면은 거름주기 봄에 이른 봄에 그 뭐 석회나 이런 거 뿌리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예, 석회 뿌리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잠깐 석회 뿌리시는 분 계신가요? 몇 년에 한 번 뿌려요? 3년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 번? 조금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준다고요? 3년에 한 번 하죠? 네. 맞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3년에 한 번씩 공짜로 나와요.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 토양이라서 산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흙 같은 거 보면은 한 5점대가 안 나와요. pH가 4점대로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비두면은 다시 석회가 다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석회고토를 줘요. 그죠? 석회고토 주죠? 그 석회고토를 3년에 한 번씩 묵혀두지 말고 꼭 뿌려라. 꼭 뿌려라. 이거 처방서 있는데 처방서는 여기에 보시고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조금씩 적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채워준다. 기존에 줬던 것보다 조금 더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기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주니까 뭐 안 되던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기존에 주는 것보다 유기물이 좀 적네. 그러면 기존에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줘라. 너무 많이 주면은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올 건데 기량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구마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구마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고구마는 무슨 성분이? 구근. 얘 키우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가리 성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소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질소는 적게 주고 가리를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전용 비료 같은 거 보면은 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300배로 희석해서 주고 월 1, 2회 정도 토양 관주해라. 뭐 연작장에 경감되고 한다. 연면 시비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라 하는데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거 갖다가 좀 300배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 뭐 말이 300배지 뭐 500배 해서 준다고 해서 틀리고 하진 않으니까 300배를 주든 뭐 100배를 주든 뭐 해서 좀 주셔라. 대신 온도가 낮을 때는 의미가 없다. 괜히 일찍 갔다가 뿌려봐야 품만 들어가지 아무 좋은 건 없어요. 다 죽어요. 죽어. 삼열돼. 자, 요것이 미생물 성장 주기예요. 잘 보세요. 성장 주기 18시간에서 38시간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제일 좋은 시기가 요 시기네요. 그죠? 요 시기. 그러면 24시간 안에 그때가 제일 좋다. 많이 가져가가지고 3일, 4일, 뭐 5일 묵히지 말고 금방 가서 뿌려주고 나머지 필요할 때 그때 와서 금방 받아가서 또 줘라. 그게 훨씬 좋다. 예? 여기 가보면은 저 10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5말도 안 준다고 막 욕을 해요. 말마다. 예? 그죠? 이씨. 예? 학시 요즘 유명하죠. 학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요. 또 드리니까 필요할 때 와서 얼른 쓰고 그 다음번에 받으러 와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미생물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생물을 쓰고 나면은 금방 열었다 쓴 용기에는 어떻겠어요? 부생균이 많이 묻어 있어요. 부생균. 쓴 거 그냥 갖다 쓰고 막아놨다가 또 가져와서 거기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면은 뭐가 생기냐? 부생균이 생겨요. 부생균 생기면은 걔가 유익균이 아니고 유해균이 돼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쓰고 남은 용기를 깨끗하게 싹 씻어가지고 헹궈가지고 거꾸로 엎어서 말려놨다가 받으러 와라. 괜히 그냥 내비둬가지고 맨 공기 중에 지금 보이는 안 보이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유해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놓고 다 쓰고 나서 그냥 잠가놨다가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다 균이 다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뭐 일주일씩 묵혔다가 다시 싹 주면은 뭐 엄청 좋냐? 개뿔. 안 좋은 균만 다 퍼치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서 받아가셔라. 농약하고 혼용을 금지해라. 단독으로 써라. 거기다가 살충제나 살균제 섞어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있대. 살균제하고 섞어서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아니 가도 미생물도 균인데 균 죽이는 약하고 섞어서 쓰면 뭐가 좋아. 당연히 안 좋지. 균이 필요가 없는 거지. 저온 보관해라. 냉동 금지하고 5도씨 이하로 둬라. 그렇게 하면은 생장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인데 그러지 말고 쓸 만큼만 쓰고 또 가져가라. 저는 그게 좋고 비 오기 전후나 고온 건조 시 아침 저녁에 사용해라. 연면 시비 같은 것도 할 때 연면 시비 자 농약도 그렇고 그 사종복비나 이런 거 쓸 때도 그렇고 이런 미생물균 쓸 때도 그렇고 온도가 높으면 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말라. 응? 바람 때문에 말라서? 바로 말라버려서? 뭐 그것도 이유는 돼요. 안 좋은 건 농도장애가 일어나요. 농도장애가. 300배로 하래서 300배로 싹 쳤어. 근데 싹 말라. 농도가 갑자기 300배가 500배가 아니 20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그 다음에 50배가 되고 30배가 돼. 약해가 난다고. 그죠? 금방 말르면 안 되죠. 지베린 처리하죠. 지베린 처리를 했는데 날씨 뜨끈뜨끈하니 하우스 내에서 아주 온도 좋네. 딱 담갔어. 햇빛이 싹 나가지고 계속 막 뜨끈뜨끈해. 농도장애 일어나죠. 예? 25ppm 담갔는데 말 그대로 50ppm, 뭐 75ppm, 100ppm이 금방 돼버려. 그럼 농도장애가 일어나서 꽈배기 마냥 일한다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요거 잘 생각하세요. 요거 꼭 가지고 계셔요. 자, 이게 뭐냐? 잎에 보면은 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질소 보니까 어디에 있어? 잎이 여기에 있네. 그죠? 질소가 부족하면은
아랫잎부터 이렇게 연화가 돼요. 노란색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세 제일 많으신 분, 뭐 70대 분 아니면 60대 분하고 여기 젊으신 20대, 30대, 20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20대 분들하고 먹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 누구든지 먼저 드세요. 누가 먼저 드실까? 젊은 사람이 먼저 먹죠. 못 드신다고 그럼 노랗게 되는겨. 응? 그러니까 늙은 잎이 먼저 뺏겨서 이 햇잎한테 먼저 뺏겨가지고 부족 현상이 밑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체내 이동이, 질소는 체내 이동이 되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쑥쑥 잘 이동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질소 결핍이 나타나면 아랫잎부터 나타난다. 위에 노랗게 이렇게 떴다고 해가지고 이거 질소 결핍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요. 밑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인산은 이렇게 붉은색의 계통으로 나요. 근데 인산은 체내에서는 이동이 빨라요. 근데 토양 내에서는 안 빨라요. 토양 내에서 일로 갔다 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동이 잘 안 돼요. 안 쓸려 나가요. 그러니까 인산은 많이 주면은 어때요? 인산 함량이 계속 토양에 쌓이죠. 그죠? 그래서 인산이 과잉이다. 뭐 한다?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토양 내 이동,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아요. 하지만 식물체 내에서는 이동이 빠르다. 그래서 인산은 왜 다 보면은 언제 줘요? 밑거름으로만 줘요. 밑거름으로만. 거기 추비로 주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 다 밑거름으로 주고 아니면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토양 내에 많이 있어. 많은 데다가 또 주기는 그러니까 주지 말거나 아니면 인산이 빠진 질소나 가리, NK 비료를 줘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요거하고 가리라고 하는데 칼륨이죠 원래는. 그죠? K, 칼륨은 보시면은 옆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젊으신 분들 많이 배우셔요. 그죠? 사과나 이런 거에 칼륨 결핍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제일 심한 것이 마그네슘. 포도하시는 분들 마그네슘 결핍 많이 일어날 거예요. 후반기에 보면은. 색이 올 때 되면은 연맥 사이가 노랗게 떠요. 이 혈관이죠. 혈관은 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전부 다 누렇게 뜬다고. 하반기에. 색이 올 때쯤. 그러면은 이게 오기 시작하면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마가 끝나거나 하면은 추비로 마그네슘 같은 걸 좀 이렇게 줘 놓으면은 이런 결핍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안 일어나요. 이런 거는 미량 요소라서 그렇게 크게 뭐 좌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붕소하고 칼슘은 체내 흡수가 늦어요.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쫙 빨아 올라가지고 금방 빨아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 새순까지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결핍이 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철도 그렇고. 철도 가끔 나타나요. 뭐 황이나 이런 거 거의 안 나타나고. 그래서 붕소나 칼슘이 부족하면은 붕소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붕소는 미량 요소예요. 조금밖에 안 먹어. 그런데 얘는 생장점을 말려버려. 칼슘도 그렇고. 생장점이 이게 딱 말라버리면은 더 뻗어야 되는데 안 뻗을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지금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잎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순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새순이 끝나버렸어. 멎어버렸어.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붕소를 꼭 복합비료에 보면 붕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근데
근데 사과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포도 같으면은 3년에 한 번씩은 붕소를 300평에 2kg씩을 좀 넣어줘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또 붕소는 과잉 현상도 있어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붕소를 2kg, 붕사라고 했어요. 붕사. 그럼 이름 보면 붕사를 2kg 봉지면 요만해요. 1kg짜리면 요만해. 그거를 2개를 300평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실 수 있을까요? 못 뿌릴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조금씩 뿌린다고 이렇게 300평에 2kg를 뿌린다고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한골 나가니까 다 끝나더래 이게. 그래요, 맞아요. 이게 뿌리기가 되게 어려워. 딴 거하고 섞으면 잘 될 거죠? 안 돼요. 모래하고 섞어서 한다? 안 돼요. 왜? 무게가 틀려가지고 분해가 이렇게 조금 뿌리다 보면은 안 섞이고 하나는 모래는 밑에 가라앉아 있고 붕소는 위에 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발에다가 놓고 티스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열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게 많으면 과잉 현상이 일어나요. 붕소는. 그래가지고 얘가 로제트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마디 사이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붕소는 과잉이 되면 안 돼요, 또.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줘라 하는 거고, 칼슘 같은 경우도 부족하면은 그래서 칼슘제 그 영양제 중에서 이런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로 해서 연면 시비를 해준다든가 해서 생장점을 멋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족할 것 같으면 해야지. 아니면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해야지. 그죠?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하시라고. 기량작용, 이름 들어보신 분. 어느 한쪽이 많으면 얘를 못 먹게 만들어. 이놈이 힘이 쉬니까 이놈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 질소 얘는 공공의 적이요. 얘는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얘가 많으면은 다른 거 다, 지금 칼륨만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거 다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 질소가 많으면 힘이 많아. 쭉쭉 뻗어나가. 그러면 그거를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180 이상 되시는 분. 저 끝에 분 180 넘으시죠? 키? 190 안 됩니다. 190 안 돼요? 저분이 막 걸어가요. 우리 이렇게 따라가요. 짧은 사람들 따라가기 쉽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질소는 키가 커가지고 막 빨리 가는데 나머지는 따라가지를 못한다고요. 다리가 짧아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힘이 좋아가지고 질소는 이 덩치를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쫙쫙 뻗는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야한테 못 맞춰줘요. 그래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다. 그래서 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수정하는 거. 여기 이제 어머님들 계시지만은 그 아이 갖고 할 때 너무 뚱뚱하면 아이가 안 들어서죠. 그죠? 아닌가요? 네. 너무 또 얇으면은 또 아이가 잘 안 들어서죠. 마찬가지로 질소가 너무 과잉되면은 수정이 잘 안 돼요. 사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수정이 잘 안 되니까 질소가 너무 과잉되지 않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얘는 질소는 덩치를 키우고 칼륨은 과비대를 한다 좀 생각을 하세요. 과를 크게 만들어준다. 인산은 과를 좀 익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그네슘은 광합성 작용에 되게 역할을 많이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어찌됐건 한쪽으로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 뜻이고, 비료 성분 21-17, 17 무슨 얘기예요? 여기 써있네, 그죠? 질소, 인산, 가리의 100%에 대한 성분량이에요. 그죠? 21%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21%가 들어있는 거죠.
21%가 들어있으니까 20kg에 21% 하니까 질소, 순수 질소량으로는 4.2kg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17-17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고토나 붕소가 없네요. 요건 뭐예요? 벼에 재배하는 거. 벼용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보면 쌀 맛나라고 써있나요? 슈퍼 21 써있는데 벼 그림이 이렇게 있죠? 볼이나. 물에 담그는 것들은 물의 대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량원소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물에서 다 흡수를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고구마 비료 7-7-17 가리가 제일 많네요. 아저씨, 가리가 제일 많아요. 그죠? 고구마 비료. 네. 고구마는 웃거름을 안 주죠. 웃비료 안 주잖아요. 그죠? 밑거름을 줄 때 보면은 이거를 뭐 두 포 줘라 하면은 가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준다는 거죠. 구근을 키워주기 위해서. 용성인비, 입산 황산가리고토. 질소가 필요치 않을 때 입산 황산가리고토. 황산, 유황, S 성분. 여기 있네. 아, 가리. 47%. 가리 성분이 47% 들어있다. 그러면 한 9kg 정도 들어있나? 이렇게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밑거름은 대부분이 질소, 인산, 가리가 3개가 다 들어있는 거고, 웃거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인산이 빠져있죠, 다. 여기도 인산 빠져있죠. 그죠? 네. 요거는 웃거름용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보면. 그죠? 고추 보면 질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리도 있는데 질소. 고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하고 양분만 많이 있으면은 잘 달려요. 잘 달리고 무리 없이 꽃도 많이 피고. 과수전용 뭐 이런 거 있고. 영양제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양제 많이 쓰시는데 포도는 영양제 쓰지 마세요. 포도 하시는 분들, 사과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많이 쓸 거예요. 그죠? 네, 쓰는데 포도는 안 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양제가 뭐 얼마나 더 잘 짓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영양제를 뭐 30만 원치 넣었으면은 최소 50만 원 이상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영양제를 굳이 필요하면은 싼 거를 쓰셔라. 특히 제가 뭐 대유 불이요 이렇게 써 있다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대유 영업직원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들이 싸 나르겐도 싼 거 쓰시라고. 이거 효과 좋아요. 네, 효과 좋아요. 차라리 이런 거 녹여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림으로 봐서 요거는 뿌리가 좋아요. 얘는 지금 부직포로 다 덮어놨어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현찮아. 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았어요. 숨쉬기 곤란해서 돌아가셨어요. 얘는 돌아가시고 얘는 풀밭에서 컸네요. 그죠? 안 돌아가셨어요. 뿌리가 좋아요. 단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요것도 사과나무, 감나무였나? 얘 다 돌아가셨어. 물체여서 그래요. 물체여서. 거름. 대밭인데 여기 보세요. 거름. 얼마나 많이 줬는가. 엄청 줬죠? 이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근데 많이 주지 말는데 이분은 이게 포도나무예요. 캠벨인데 똥밭이요. 똥밭. 이만큼 채였어요. 똥이. 소똥이. 근데 잘했대요. 맞아요. 잘했어요. 땅을 가보니까 작도층이 요만큼도 안 돼요. 완전 그냥 돌밭이에요. 돌밭. 이게 이만큼 줬는데 먹는 거는 똑같이 먹은 거예요. 조금밖에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또랑이가 있어. 또랑에다가 있어. 똥물 됐어 그쪽에. 그렇게 되더라. 농약은 다른 거는 제가 다 필요 없고 뭐 이거는 아시죠?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뚜껑이 녹색, 제초제 저 노란색, 전착제는 흰색, 생주제는 파란색.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줘요. 근데 다른 건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되냐? 뭐를 봐요? 품목명을 좀 보세요. 품목명. 몬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목명이 중요해요. 펜사이큐론 입제.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있어? 이거를 보시라고 이게. 나사. 자, 농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응애 같은 경우, 응애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금방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2번, 3번 치다 보면 하나도 안 들어. 결국은 뭐예요? 성분이 틀린 거를 써라 이 얘기예요. 그죠? 성분이 틀린 걸 쓰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된다. 얘를 보고 얘를 봐라. 예? 얘가 틀린 거를 써라. 가나다 썼으면 좀 뒤에 거. 카파차. 뭐 이런 거. 요렇게 좀 뚝 떨어진 거. 얘는 응애가 어떤 거는 응애를 딱 맞으면 여기가 녹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놈은 숨을 못 쉬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놈은 뭐 생식기를 뭐 못 쓰게 해가지고 죽인 놈이 있고 그래요. 번식을 못하게 해서. 그게 다 틀려. 그러니까 이거를 쓰되 나 쓰면은 그 다음번에 가나 다 쓰지 말고 좀 뚝 떨어지는 카나 파나 이런 걸 쓰시면은 얘하고 틀림없이 틀릴 거예요. 제초제도 그러면 제초제는 틀리고요. 제초제는 아니고 살충제나 살균제. 예. 자, 농약을 쓰는데 봐요. 어떻게 썼어요 이거에? 살균제 2개, 살충제 하나, 영양제 하나. 혼용을 하면 혼용할수록 약의 성분은 떨어져요. 혼용은 가능하면은 덜 할수록 좋아요. 거기다가 많이 쓰게 되면 농도가 진하니까 약해가 많이 나타나요. 이것도 약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균제 하나만 좀 넣어서 살균제 이렇게만 넣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넣던지 응? 이렇게까지 넣으니까 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좀 살균제, 살충제는 섞어서 보통 많이 써요. 그죠? 예. 또 만약에 이게 혼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혼용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혼용표 안 나와요. 그러면은 혼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같은 회사 거면 다 혼용이 돼요. 예? 잘 모르시면은 같은 회사 거를 넣으시면은 혼용이 돼요. 이거는 새 쫓는 거나 돼지 쫓는 거예요. 이 크레졸 비누액인데 이거 병원 냄새 나는 거 제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산소 같은 데 가면은 돼지 파국을 하면 고기 이런 거 넣거나 아니면 새 쫓을 때 이런 거 해서 놓으면은 냄새 때문에 좀 덜 할 거예요. 한 1,000원 정도 할 건데 아니면 금방 이게 날아가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경유나 이런 거 한 방울 넣으면은 덜 증발돼 가지고 좀 오래 갈 거예요. 이건 유기농업자들 뭐 캐리어인데 예, 끝났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지만은 대부분 기초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농사도 잘 하시고 또 귀농하셔서 여러 가지 한번 이 재배도 해보셔서 다방면으로 많이 익히셔서 돈도 많이 벌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